파일이 안 부러지려면 첫 번째는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열 처리가 된 파일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 처리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파일이 초탄성, 슈퍼 일레스티시티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파일이 이렇게 살짝 휘면 쉽게 휘는 그런 파일을 갖다 열 처리된 파일이라고 하는데, 열 처리가 돼서 탄성이 가능한 한 적은 파일을 선택하시는 게 파일이 부러지지 않는 면에서 선생님들이 아시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파일을 제조회사에서 만들 때 깎아서 만들거든요. 깎아서 만들다 보면 그 파일 표면에 미세한 디펙트가 생깁니다. 그 가공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가공흔이 적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파일의 표면이 전자현미경 사진을 찍었을 때 매끈해야 돼요. 매끈해서 충격이 특정 부위에 집중돼 가지고 파일이 점점 갈라지는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저는 플로리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흠이 없는 파일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다음에 엔도로드의 어떤 카탈로그를 보시면 저희가 제일 강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티타늄 코팅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엔도로드 파일 표면에는 티타늄 코팅이 되어 있는데, 파일이 만약에 표면이 그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사진은 이제 그 샘 이미지가 아니고 더 확대를 강하게 해서 보는 템 이미지인데, 이 TEM으로 찍었을 때 이 왼쪽에 있는 요 부위죠. 요 부위가 그 니켈과 티타늄의 결정 구조를 보여주시는 거고, 그다음에 요 상단에 하얀 부분 있죠. 요 하얀 부분이 그 티타늄으로 코팅이 된 코팅층입니다. 이 티타늄이 그 나이타이 파일 그 표면에 균일하게 그 코팅이 되어 있다면 디펙트도 없어질 것이고, 그죠? 파일에 가해지는 스트레스, 충격이 파일 전체 표면에 골고루 분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이 어떤 충격을 받아도 그 파절될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티타늄 코팅을 했을 때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논문 잠깐 보시면은 니켈 티타늄 로타리 파일이 하이포클로라이트, 우리가 이제 그 많이 사용하는 그 차염소산 나트륨이죠. 이 차염소산 나트륨 수용액에서 나이타이 파일은 부식이 생깁니다. 그 니켈이 가장 큰 원인이죠. 그 니켈과 그 차염소산 나트륨이 반응을 해서 그 니켈이 빠져나가면서 파일이 푸석푸석해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그 첫 번째 위에 있는 것처럼 파일이 막 그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표면이 점점 깎여 나가는, 부식되는 것을 선생님들이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줄이려면 그 결론에 잠깐 보시면은 뭐 이제 그 황산을 이용해서 그 pH를 좀 낮추면 이런 문제가 덜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거꾸로 그 차염소산 나트륨 수용액의 그 조직 용해 능력이 그만큼 또 이제 약해지는 그죠? 악순환이죠. 그 우리가 원하는 거는 차염소산 나트륨이 좀 더 강하게 조직을 녹여주기를 원하고 소독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용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희석을 하면은 이게 더 좋을까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부분을 갖다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개발한 이 엔도로드 파일은 표면을 순수하게 티타늄 산화막으로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100나노 두께의 그 티타늄 산화막을 이용해서 이런 그 소듐 하이포클로라이트에 의한 부식을 차단하는, 이제 그래서 선생님들이 파일을 오랫동안 여러 번 사용을 하더라도 부식 문제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그 컨셉으로 파일을 만든 겁니다. 우리가 그 파일을 선택할 때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같은 얘기인데, 가능하면 우리가 나이타이 파일을 가지고 근간 형성을 할 때, 나이타이 파일이 아니라 뭐 핸드 파일도 마찬가지죠. 그 가능하면은 원래 근간 오리지널 그 루트 캐널을 갖다가 파일이 잘 따라가야 돼요. 이거를 그 이쪽 파일 쪽에서는 센터링 이펙트라고 하는데, 그 이런 센터링 이펙트가 좋은 파일을 선택을 해야죠.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나이타이 파일은 파일이 좀 빳빳하잖아요. 그 파일이 빳빳하고 탄성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근간을 잘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근간을 따라가다가 옆으로 그 파일이 펴지는 성질에 의해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깎지 말아야 될 근간이 아닌 그 이외의 부분을 갖다 자꾸 깎게 돼요. 자꾸 깎게 되고, 근간이 이제 우리가 뿌리는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근간 확대를 계속했는데 결국은 감염된 조직이 있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그 멀쩡한 조직을 깎으면서 또 거기다가 깎다 보면 또 스미어 레이어가 많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소독해야 될 부분이 점점 많아지고, 그 다음에 뿌리는
점점 더 약해지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급적이면 어떤 파일이 그 센터링 이펙트가 좋을까, 어떤 파일이 근관을 잘 따라가냐 이제 그거를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나이타이 합금 쪽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히스테레시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력, 우리말로 이제 이력이죠. 이런 이력이 낮을수록 그래서 파일이 탄성이 적을수록 이 근관을 잘 따라가는데, 이런 면에서 가장 유리한 그 나이타이 파일의 금속상이 알페이즈라는 금속상인데, 그 선생님들은 알페이즈가 있는 금속 그 나이타이 파일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엔도로드 파일을 개발할 때도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온도 범위에서 알페이즈가 형성이 돼 있도록 그 나이타이 파일을 갖다가 열처리를 해서 선생님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페이즈는 굉장히 독특하고 선생님들이 그 지금까지 사용했던 나이타이 파일과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그 일반적인 그 CM 와이어라고 해서 뭐 하이플렉스 EDM이나 아니면은 하이플렉스 CM도 있고, 그다음에 뭐 V테이퍼 이제 여러 가지 그 열처리된 나이타이 파일들이 있는데, 그런 나이타이 파일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나이타이 파일을 가지고 근관 형성을 할 때 그 사실은 이제 환자의 불편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파일을 가지고 근관 형성을 할 때 그 근관 내에 있는 그 감염된 그 이 오염원이 근당궁을 통해서 밑으로 삐져내려가면 안 돼요. 당연하겠죠. 그 근관 내에 막 그 수많은 세균들이 근당궁을 통해서 치근단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또 다른 염증을 일으키고 환자는 안 아팠던 치아가 막 아파진 문제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에이피칼 익스트루전이라는 그 치근당궁을 통해서 뭔가가 빠져나가는 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가지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그 가장 일반적인 결론은 뭐냐면, 그 노란색으로 그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테이퍼를 낮춰야 돼요. 06 테이퍼나 04 테이퍼는 이런 그 에이피칼 익스트루전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성의 있게 NaOCl을 가지고 계속 이리게이션을 하면서 근관 확대를 했을 때 환자가 집에 가서 아픈 이유는 이제 그런 테이퍼가 큰 파일을 가지고 근관 확대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근관 내에 있는 세균들이 근당궁을 통해서 빠져나가서 2차 감염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줄이려면 테이퍼가 전체적인 테이퍼, 파일의 전체적인 테이퍼가 02 테이퍼 인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02 테이퍼인 나이타이 파일을 쓸 때도 반드시 크라운 다운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러니까 뿌리 끝에까지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에 3분의 1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중간 3분의 1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이피칼 2, 3mm를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가 깨끗해져 있으니까 그 근관 내에 있는 세균이 입이 많이 줄어든 상태라서 선생님들이 근관 형성을 할 때 그 감염원, 세균이 근당궁을 통해서 빠져나갈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는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크라운 다운으로 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꺼번에 내가 치근당까지 빨리빨리 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환자를 아프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유념을 하시고, 욕심이 나죠. 첫날 내가 이걸 좀 더 확대를 해야 블리딩도 컨트롤 될 것 같고 조금 더 확대를 해야 환자가 안 아플 것 같은데 라는 선입견을 좀 버리고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02 테이퍼로 최소한으로 그 초음파 파일이 들어갈 정도로까지만 근관 형성을 해보자라는 이제 컨셉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컨셉으로 개발한 나이타이 파일이 그 엔도로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테이퍼가 파일이 15번에서부터 뭐 45번까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나이타이 파일은 전체적으로는 02 테이퍼 파일이지만 뿌리 끝에 3mm, 그러니까 에이피칼 3mm를 갖다가 06 테이퍼로 확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나이타이 파일 시스템이 그 엔도로드라고 선생님들이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굉장히 가늘고 이걸로 돼? 막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만 뿌리 끝에 3mm는 06 테이퍼다. 이제 이게 이제 엔도로드에서 RG라는 그 가이딩 파일의 어떤 그 형상이고요. 물론 이제 저희도 더 가는 것도 있어요. 02 테이퍼 파일도 있고 나이타이 파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02 테이퍼기도 하고 균일하게 02 테이퍼인 파일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페이턴시를 확보를 할 때 필요한 파일이라서 저희가 만들어 드렸고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RG라는 가이딩 파일만 사용하시면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첫날은
가능하면은 확대량을 줄여라 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줄이라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이제 궁금해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초음파 파일이 들어갈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초음파 파일이 근관장까지 또는 작업장, 그 작업장까지 나이타이 파일이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으면 돼요. 그게 사실은 대부분은 20번 정도로만 확대를 하면 충분하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근거가 있냐? 당연히 근거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그것을 40번까지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뭐 20번까지 확대를 하고, 그 두 가지 단계로 나눠서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40번으로 확대를 한 경우에 시린지로 이리게이션한 거와 초음파로 이리게이션한 거 각각을 다 비교를 해봤어요. 그리고 근관이 동그란 경우도 있지만 라운드한 경우도 있지만 그 오보이드한 경우도 있죠. 타원형으로 된 경우가 진짜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근관이 라운드할 때와 오보이드할 때 초음파를 써서 근관 세척을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냐? 증거가 다 있죠. 사실은 근관 확대를 20번까지만 해도 근관 확대를 40번까지 한 것과 비슷한 수준까지 근관 내부를 충분히 그 데브리망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논문입니다. 선생님들이 한 번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옆에 결론이 그거죠. 결론이 초음파를 이용해서 근관 내부를 세척을 할 때는 우리가 측은단 확대를 좀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또 어떤 고민을 많이 하시냐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초음파를 이용해서 그 어디까지 이 초음파 파일을 어디까지 집어넣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이 초음파 파일을 작업장까지 워킹 랭스까지 집어넣고 막 하다 보면 블레딩도 많이 되고 삼출물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뭔가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게 그 NaOCl을 근단공을 통해서 이렇게 내뿜어 가지고 자극을 해서 이렇게 피가 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뭐냐면 그 이 초음파 파일이 근단부에서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진동을 이제 1초에 그 4만 번씩 움직이는데 얘가 이렇게 4만 번 동안 막 움직이는데 이 파일이 움직이면 유체가 흐름이 빨라지죠. 유체의 흐름이 빨라지면 유체의 압력은 낮아지죠. 네. 그 비행기가 뜨는 거랑 비슷한 원리인데 하여튼 그래서 그 동영상 잠깐 보시면 이 나이타이 파일이 초음파 진동을 받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주변에 NaOCl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뿌리 끝에 있는 감염원, 삼출물들이 위로 빨려 올라오기 시작해요.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정말 그 얼마나 유용하냐면 선생님들이 이거를 잘 쓰고 안 쓰고가 사실은 환자의 통증을 당일에 드라마틱하게 얼마나 줄이냐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그 이 나이타이 파일이 부드럽게 들어가는 상태에서 꽉 끼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깊이 넣어야 돼요. 최대한 깊이 놓고 얘를 초음파를 주면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근단공 밖에 있는 삼출물들 아니면 근단공 밖에 있는 감염된 조직물들을 그런 그 퍼스나 이런 것들을 빨아 올리는 역할을 해줍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제 환자가 막 그 너무 아파할 때 있잖아요. 너무 아파할 때는 이 초음파 파일을 이용해서 피가 날 때까지 삼출물이 다 빠져나오고 피가 날 때까지 해주면 통증이 드라마틱하게 가라앉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선생님들이 이제 엔도소닉을 좀 여러 번 쓰시면서 적응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근관 내에 NaOCl이 이렇게 막 끓어오르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해주시면 어느 순간 피가 팍 터지면서 삼출물도 다 빠져나오고 근단공에 있던 그 압력을 가하는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우리가 통증을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초음파뿐이 답이 없다는 거죠. 엔도소닉 블루를 가지고 이제 그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을 했어요. 요거 아이디어는 연세대학교 보존과의 정일영 교수님께서 이런 실험을 해서 그 유체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저한테 가르쳐 주셔서 제가 교수님께 이제 양해를 구하고 저희 병원에서 제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고속 카메라로 찍어본 건데요. 영상을 잠깐 보시면 그 엔도소닉 블루의 특징은 뭐냐면 상부에서는 액션이 강하진 않아요. 상부에서 보면은 뭐
위에를 잠깐 봐주시면 위에는 별로 아무것도 없죠. 근데 밑에는 뿌리 끝에는 막 뭔가가 거품이 막 생기면서 뭐가 막 생기고 있죠. 예. 보시면 이렇게 막 불불불 하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그 부근관 쪽으로도 NaOCl 왔다 갔다 하면서 거품도 생기고 저 거품이 생겼다가 터졌다가 생겼다가 터졌다가 하면서 근간벽에 있는 그런 그 바이오필름이나 펄프 랩넌츠를 이제 그 NaOCl에 직접적인 영향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초음파가 이렇게 액션이 계속 일어나면은 잘 일어날 때, 초음파 액션이 잘 일어날 때는 사실은 그 NaOCl 자체의 온도도 확 올라가요. NaOCl 온도가 50도까지 순식간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NaOCl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는 또 다른 효과가 있죠. 우리가 아까 처음에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 우리가 클리니카를 쓰건 엔도소닉을 쓰건 목적은 딱 하나예요. NaOCl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거. NaOCl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터뷸런스를 일으켜야 되고, 두 번째는 히팅이 되면 좋아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게 초음파예요. 초음파 중에서도 엔도소닉 블루가 그 역할을 하고, 우리가 그 수산화칼슘을 근단부까지 집어넣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항균성 이런 거 아니에요. 항균성은 사실 그 수산화칼슘 제제에서 항균성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그 수산화칼슘을 넣는 거는 항균성을 갖고 넣는 게 아니라 그 근단부에 남아있는 에이피칼 서드에는 우리가 기계적으로 제거하지 못하는 수많은 그 펄프 랩넌트가 있거든요. 그 잔사, 치수 잔사가 있는데 얘네들을 NaOCl을 가지고 제거를 잘 해주고 싶어. 그래야지 우리가 엔도를 잘 할 수 있는데 얘들을 제거를 다 하고 싶으면 얘들이 NaOCl에 잘 녹게 바꿔야 되잖아요.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 수산화칼슘은 그 근관 내에 남아있는 조직을 그 사진의 A 같은 조직을 B처럼 바꿔줘요. 부풀어 올리는 거죠. 루즈닝 시키는 거예요. 루즈닝 시켜가지고 똑같은 시간을 했을 때 훨씬 더 NaOCl에 잘 녹을 수 있도록 바꿔주는 역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음번에 마취를 안 해도 돼요. 선생님들이 확대를 많이 해도 다음번에 또 마취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수산화칼슘을 근단부까지 적용을 하게 되면 이 조직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다음에 왔을 때 마취를 안 해도 환자가 아파하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수산화칼슘은 꼭 치근단까지 적용을 해야 돼요. 그 클리니칼이라는 그 수산화칼슘 제제예요. 클리니칼이라는 수산화칼슘 제제를 이제 제가 개발을 하게 된 거는 이 바이오필름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바이오필름도 필름이니까 리포폴리사카라이드 아니에요? 그럼 이 리포폴리사카라이드를 그 근관벽에서 떼어낼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컨셉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게 아래 그 논문에서 그 빨간색이 매니큐어거든요. 그 소의 치아에다가 매니큐어를 딱 바르고 그 시중에서 팔고 있는 칼시펙스, 그다음에 에이픽시칼, 그다음에 클리니칼, 요 세 가지를 갖다가 다 바른 거예요. A는 대조군이고 B와 C는 이제 칼시펙스와 그다음에 이제 그 칼 에이셉트 같은 거를 적용을 한 거고, 그 마지막 D가 이제 그 클리니칼이죠. 보시면은 이 치아에서 매니큐어가 이 클리니칼을 적용했던 거는 너무 쉽게 깨끗하게 제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근관벽에 붙어 있는 바이오필름, 이 리포폴리사카라이드를 갖다가 떨어뜨리는 역할, 매니큐어를 벗겨내듯이 바이오필름을 근관 내에서 이렇게 박리하는 역할을 하는 게 클리니칼의 그 효능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클리니칼을 이렇게 그 쓰실 때는 얘가 바이오필름을 갖다가 근관 내에서 박리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유념을 하시고 쓰시면 좋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이 매니큐어를 갖다가 벗겨내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근관벽이 감염이 돼 있으면 근관벽에 어디가 바이오필름이 있고 어디가 없고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근관 내에 있는 바이오필름을 다 제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능한 한 근단부까지 근관벽에 골고루 이 클리니칼을 발라줘야 돼요. 그죠? 근데 이 클리니칼을 골고루 근관벽에다 바른다는 게 선생님들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너무 과도하게 오버시켜서도 안 되고, 근관 밖에는 사이너스도 있고 하치조간도 있고 뭐 멘탈 포라멘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소들도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을 갖다가 클리니카를 정확하게 그 뿌리 끝까지, 그리고 근관벽에 골고루 적용을 하려면 그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 드리는 방법은, 이 클리니카를 적용하실 때 첫 번째는 메탈 팁, 클리니카를 구매하실 때 쓰는 메탈 팁이 들어있는데, 이 메탈 팁을 꼭 써야 돼요. 메탈 팁을 꼭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메탈 팁을 이용해서 근관 중앙에 좀 짜놓고 나서 지피콘으로 그 실러 적용하듯이 똑같이 하는 거죠. 그 지피콘을 이용해서 클리니카를 이렇게 펌핑을 하면서 살살살살 펌핑을 해가지고 근관벽에 골고루 싹 발라주는 거예요. 치근단까지. 이렇게 적용하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리니카를 갖다 그럼 언제 제거를 하느냐,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클리니칼도 일반적인 그 칼시팩스 뭐 이런 거랑 비슷하게 이제 그 며칠 더 놔두면 효과가 더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한 5일 이상 놔두면은 효과가 극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여유 있게, 5일 하셔도 되지만 하여튼 조금 더 여유 있게 한 7일 정도 간격으로 처박했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자, 우리가 클리니칼은 넣는 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넣었다가 뺄 때 근관벽에 있는 바이오필름이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바이오필름을 제거한다라는 컨셉으로 접근하실 때는 얘를 반복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클리니카를 한 번만 넣었다 빼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2번 정도 넣었다 빼면 최대한 우리가 근관 내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지 않나. 뭐 더 심할 때는 한 3번, 4번 해주면 더 좋겠지만, 뭐 그런 경우는 1년에 한 케이스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대부분의 그 만성 감염 근관 거의 한두 번이면 끝납니다. 자,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해요. 그 감염이 심해서 사이너스 트랙까지 있으면 통증이 별로 없지만, 사이너스 트랙이 생기지 않은 치아들 있죠. 근데 막 굉장히 아파하는 환자가 너무너무 아파할 때, 그때 제가 첫날 강의에서 그 엔도소닉 블루를 가지고 에이피칼 에스퍼레이션 컨셉, 치근단 밖에 있는 삼출물을 뽑아 올려라, 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통증을 완전히 해결하는 거는 사실은 바이오필름이 조절이 돼야 돼요. 바이오필름이 조절이 돼야 되니까 그 근관벽에다가 클리니카를 싹 발랐다가 떼어내야지 환자 통증이 가라앉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막 너무 고생을 오랫동안 했고 너무 아파하는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조금 바쁘시더라도 하루 뒤에 오늘 클리니카를 넣었어. 그러면 이제 진통제랑 항생제는 좀 기본적으로는 건 처방을 하시고 나서 다음날 와라. 오면 내가 또 그 다음날부터 안 아프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 그렇게 아파하는 경우에는 다음날 잠깐 불러서 클리니카를 제거를 하고 깨끗하게 하고 다시 클리니카를 넣어요. 그게 오늘 강의예요. 클리니카를 넣었던 거를 빼내고 깨끗하게 하고 다시 클리니카를 넣어주는 거. 그래서 바이오필름을 제거를 해갖고 환자의 통증을 개선시키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술식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술식은 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요즘은 대부분의 많은 치과에서 엔도실 MTA를 써주시고, 또 엔도실 MTA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MTA를 이용해서 근관 충전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사족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근관 충전을 한다는 게 뭘 원하는 거냐, 그렇죠? 우리가 근관 충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거죠. 근관 내에 데드 스페이스가 있으면, 그 충전이 안 돼 있고 근관 내가 비어 있으면 다시 거기선 세균이 번식을 하고, 그게 결국은 또 2차 감염을 일으키니까 그걸 막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관 충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밀폐성이에요. 영어로 실링이 정말 중요하고, 이 실링을 잘 얻기 위해서는 MTA에서는 부가적으로 그 바이오미네랄리제이션이라는 그 석회화 과정을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석회화가 되고 실링이 되는 거, 이 두 가지가 컴바인 될 때 우리가 좀 진정한 의미의 근관 충전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안전성이죠. 안전성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옛날에 AH26처럼 근관 충전을 했을 때 그 실러 자체가 그 근단부 조직을 자극해서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사실 이거 난감하거든요. 그건
아프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세이프티는 다른 거 없고 안 아프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용하는 근관 충전재가 어떤 경우에도 통증을 일으키지 않아야 돼요. 넘어갔을 때. 네.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근관 충전재의 필수 요구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엔도실의 특징 몇 가지만 또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그 실러가 가져야 될 요구 조건들은 다 충족을 시키고 있어요. 2% 팽창, 그 다음에 이제 이 항균성도 사실 좀 독보적이에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굉장히 독보적인 항균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변색 저항성도 그 레진 계열 실러에 비해서 전혀 문제가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논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절 저항성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MTA로 근관 충전을 하면 안 되는 건 아시죠? MTA로 근관 충전을 하면 파절 저항성이 굉장히 취약해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엔도실 MTA 같은 경우는 MTA이긴 하지만 포졸란 베이스 MTA라서 그 나중에 치근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저희가 다 해결을 했고, 이제 그걸로 관련 특허를 전 세계 다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그 프랙처라든가 아니면은 그 팽창으로 인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잘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할 필요 없다. 넘어갔을 때 안 아프고 뭐 얘는 안전하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종류의 논문에서 검증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다른 실로에서는 보기 힘든 이런 그 상하세관 내부까지 하이드록시 아파테이트를 형성을 해서 그 밀폐성을 더 개선시킨다라는 게 이제 그 서울대학교 이우철 교수님이랑 유현지 교수님들이 이제 그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주셨죠. 선생님들이 궁금한 것들은 사실은 다 논문이 다 나와 있어요. SJ 페이퍼가 다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재료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있고,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 엔도실 MTA를 쓸 때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죠. 야, 이것도 MTA면 재생근관 치료나 아니면 에이펙소 제너시스나 이런 거에 쓸 수 있냐? 라고 문의를 하시죠. 아니면 퍼포레이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저는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여태까지 임상을 할 때 뭐 그 하단에 있는 재생근관 치료라든가 아니면 상단에 있는 에이펙소 제너시스 같은 경우에서 실러긴 하지만 MTA의 장점은 거의 다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들이 오래 사용하시지 않고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오버필링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페이스트 필링을 잘 안 해봤기 때문에 혹시 엔도실이 덜 들어갈까 싶어가지고 좀 깊숙이 짜놓기도 하고 플라스틱 팁을 쓰기도 하고 펌핑을 여러 번 하기도 하죠. 이런 과정에서 특히 뭐 오버 인스트루멘테이션 했다든가 아니면 에이피칼 리줍션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실러가 확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무섭죠. 특히 하악 5번,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악 7번, 이런 경우에는 그 밑에 멘탈 포라멘이나 임페리얼 알비올라 캐날이 있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두려움에 떨기도 하는데, 자, 어떤 경우에 그 넘니스나 너브 데미지가 올까라는 거 선생님들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MTA라는 거는 규산칼슘으로 이루어졌고 뼈에다가 집어넣으면 뼈로 바뀌어요. 치환이 된다고, 녹으면서 흡수가 돼요. 치환이 되는데, 그게 만약에 이게 그 치환되기 전 단계가 수화되면서 굳는 과정에서 수산화칼슘이 생성되는데, 이 수산화칼슘이 지속적으로 생성돼서 나오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얘가 넘어갔을 때 순식간에 물로 싹 교환이 되고 굳어버린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수산화칼슘을 이렇게 뿜어내지 않겠죠.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엔도실 MTA처럼 좀 작업 시간이 짧은 게 저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넘어갔을 때 AH26처럼 자극을 가해서 아프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건 세포 독성으로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세포 독성에 대한 논문은 워낙 유명하신 거예요. 까밀레리 교수님도 이제 보여주셨고, 그 오비피터스라는 그 교수님도 보여주셨고, 사실은 엔도실 MTA가 독성이 거의 없어서 가장 지금까지 나온 실러들 중에서는 좀 많이 검증이 됐습니다.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엔도실이 넘어가서 아프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예. 자,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넘니스라든가 아니면 그 그래뉼로마라든가 이런 그 수산화칼슘이 지속적으로 생성되면서 지속적으로 자극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근단공을 넘어갔을 때 빨리 굳어버리고 더 이상 수산화칼슘을 생성을 안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해서 저희가 엔도실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그 글리콜,
폴리에틸렌 글리콜, 프로필렌 글리콜 이런 거 안 써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쓸 수 있지 않나. 사실은 이제 그런 글리콜류가 사용됐을 때는 이미 우리가 학계에서는 잘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 수산화칼슘이 계속 지속적으로 자극을 가하면 뭐 그래뉼로마도 생기고 시스트도 생기고 뭐 심지어는 뭐 이렇게 그 지속적으로 뭐 그 흡수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뭐 임플란트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실 정도로 이런 그 우려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뭐 어차피 동일한 조건이라면 이런 그 우려가 없는 제품을 쓰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프지 않다라는 게 환자가 아프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아프지 않아야 돼요. 내 마음이 편안한 그런 근관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